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 정부가 다급해졌나 봅니다. 의사들을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이제야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잘한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대화도 타협도 필요 없다, 무조건 밀어붙여 했다가 오늘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낸다, 이젠 정권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밀리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걸까요?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 대란의 본질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속셈이 들통난 거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표가 될까 봐 밀어붙이다가 해도 너무한다, 이러다 국민들 다 죽겠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요,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치 굿캅 배드캅 놀이하듯이 한동훈이 말리는 척하고 윤통이 들어주는 척 쇼를 하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다 압니다. 국민 같고 장난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채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마자 이채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주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채 양명주. 네,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어느 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니다. 어제 30만 구독자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 인사말을 제가 팬카페에 올렸는데요. 상강뜰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네요. 2부로 넘어갈 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부에서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시리즈로 특별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짚어왔던 민주당 여주 양평 국회의원 후보 최재관 후보를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30만 구독자 달성 축하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바보냐 아이디 쓰시는 분은 카나다에 사시는가 봐요. 회원 가입할 줄 몰랐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회원 가입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여기는 밴쿠버 이채 양명주. 회원에 가입하고 보니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야호호 으쓱으쓱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정기회원 가입하셔야 정의리언이고 그렇지 않다고 정의리언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기회원 가입하시면 백운기한테 힘되는 거, 그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바보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채 양명주 운동 범국민적 운동으로 지금 승화하면서 디퓨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갖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파란 리본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가슴에 꽂고
이채양명주 널리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큰 것은 4,000원, 작은 것은 3,000원. 두 개 세트로 구매하시면 6,500원인데 10개 이상 사시면 무료 배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전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령우님 이번 주 배지 올라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시고 백구님 나도 기다리고 있어. 큰 건 가방에 작은 건 가심에 이 가심에 그러셨는데 예 우리가 이채양명주 기억합시다. 장은희님 드디어 촛불 집회에 이채양명주 로고송을 만들어 부르더라고요. 뜻도 정확히 풀어서 해석하고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 쉽게 작곡해서 호응이 엄청났답니다. 또한 안진걸 소장님은 이채양명주 출처를 백운기 정어리TV라고 정확히 밝히시고 정어리언님들 후대에 남을 일 해내신 위대한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이 노래 못 들어봤는데 전현 대변인 혹시 들어봤어요? 예, 노래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로부터 이채양명주란 말 들어서 감사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선대위 회의 후에 광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채양명주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정 교수님 나 정어리예요. 그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어리가 뭐예요? 했더니 백운기의 정치 1번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출연진으로 가슴이 참 뿌듯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국민들이 정말 정권 심판에 대한 열의가 높으시냐. 이채양명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보라색 리본 차고 계신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위로하는 뜻으로 우리가 차고 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채양명주 리본이 오면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함께 차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리본 한 말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관계자분들과 후보들이 어제 이천 참사 그 분향소를 찾아서 좀 참배를 드리고 유가족분들과 굉장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참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요게요. 요건 사실 판명은 아닙니다. 이게 유가족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판명은 아니고 제가 그분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 이채양명주의 첫 글자 이태원 참사 문제부터 더불어민주연합이 제대로 챙기고 안전을 위해 국민과 싸우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세월호 노란 리본으로 시작했고 이태원 참사 보라색 리본인데 이채양명주 파란 리본. 이렇게 기억해야 할 리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에 이채양명주 리본으로 확실하게 심판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리본 말고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고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그런 날이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패널 전혜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되셨어요. 네, 정어리 여러분 여기 30만 구독자 달성 축하드리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입니다. 출발이 늦어서 답답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는 30인의 전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권 심판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한테 정권 줘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 드시도록 정말 간절하게 한번 잘 뛰어보겠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30만 구독 축하합니다 하면서 3만 원 슈퍼챗 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쁜이 마음도 30만 축하드려요. 이채양명주 하면서 슈퍼챗 10,000원 쏴주셨고요. 봄봄님 슈퍼챗 20,000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합해서 또 끝날 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변함없이님 30,000원 30만 축하드립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하셨는데 예 오늘 생일 기분입니다. 여왕깨미님 10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백운계 정치 1번지 3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백운갱크님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장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30만.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평론가 오신 뒤로 30만이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아유, 40만도 이제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근데 정말 10만, 20만 때도 감개가 무량했는데 이 30만 구독자가 되니까 대단해. 제가 아주 그 힘이 나요. 이 정어리 30만 대군이 똘똘 뭉치면 무슨 일이든 못 하겠느냐 이런 막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30만 구독자 달성의 의미는
저한테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출연해 달라고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전화하셨을 때 정어리 TV요? 정어리 왜 정어리 TV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정어리 때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윤석열 정권 심판해 보자는 의미에서 정어리 TV라고 이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어리가 똘똘 뭉치면 무도한 상어 금방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에라이 자식들 그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더군요. 그렇게 의사협회가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잖아요. 대화하려면 해. 그래 대신 2,000명은 뭐 안 돼. 그렇게 해놓고 무슨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질까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계산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사협회, 의사들 기득권이야. 의사들 부족해. 의사들 늘리자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지난번 화물차 노조 파업 때 윤석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야, 역시 윤석열 쎄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럴 때는 괜찮아. 이번에도 그런 게 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그 노조 파업에 대처하는 것과 의사 파업에 대처하는 것 다르잖아요. 국민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돼요. 왜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반발합니까? 의사 수 늘리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해. 까라면 까. 이런 식이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 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우리도 다 그만둘래. 오늘 25일이에요. 오늘 다 사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문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의사들 파업했을 때 국민들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리 그래도 의대 정원 늘리는데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나? 의사들한테 비난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부가 보여준 태도, 도대체 대화나 타협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론이 바뀐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해괴한 사설을 하나 봤어요. 이게 중앙일보 오늘자 신문입니다. 이 사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사설란인데 전면 사설이에요. 여러분, 전면 광고는 봤어도 전면 사설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이게 사설란인데 이만큼 사설을 써요. 이만큼. 이거 한번 좀 크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이 사설 제목이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 옥조인가. 이걸 통으로 사설을 썼어요. 사설을 써가지고 그래프도 넣고 사진도 넣고 그러면서 온통 이 신문 한 장을 사설로 비판을 합니다. 제목을 볼까요? 2,000명은 필수 불가결했나? 점진적 단계적 증원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 지역에 안착시킬 세밀한 방책 필요. 필수 의료 대책이 먼저다.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느냐? 오죽하면 보수 언론이 통으로 사설을 내가지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판합니까? 이런 사설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난리가 났죠. 풀어야죠. 그러면 이번에도 좀 솔직하고 정직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면 표가 될 줄 알았는데요. 국민들 건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지랄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반성하고 의사협회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그동안에 치료 못 받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또 장난을 치려고 해요. 야, 한동훈, 네가 말이야. 이거 네한테 찬스가 온 거야. 제가 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물러설게. 그렇게 해서 싹 풀면 이야, 위기에 빠진 나라를 한동훈이가 구했네.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랬냐?
김종욱 원장님, 네. 이 하는 짓이 말이죠. 유치 찬란하기가 그지없어요. 폐가 다 보이잖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뭐 하다가 조중동 한 달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정원 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조중동 2020년도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의사정원 늘리는 문제 제기했었더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난리쳤다가 윤석열 정부 등장해가지고 의사정원 늘린다니까 잘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여론 민심에 밀리니까 선거 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서 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조중동은 진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 자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놀랐으면 어떻게 한 면에다가 다 저걸 실으면서 한 달 전에 자기가 한 얘기랑 정반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만 하더라도 파다한 소문이 2,000명 정원 늘린다고 밀어붙였다가 선거 앞두고 숫자 줄여서 타협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 이익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형식은 내용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진짜 민심과 여론에 완전히 밀려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밀리니까 아무런 내용을 안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입학정원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아무런 정권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고 얘기를 해서 들어봤더니 이 안에 팥이 없잖아요. 밀가루를 뭐로 할 건지만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내용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부와 의협 간에 합의된 안이 있잖아요. 350명 정도, 400명 정도. 여기서 출발을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000명을 했다는 건 무조건 이건 저희 정원을 늘려서 국민의 생명과 의료 체계를 선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두 사람이 지금 이번 상황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정확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련해서 김수관 평론가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 전면 사설을 보면서도 에라이 그걸 인제 알았냐? 진작에 그렇게 할 때는 대화 타협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표가 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 나니까 이렇게 전면 사설 쓰냐? 에라이, 너네들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보수 형님, TV, 슈퍼챗 보내시면서 전면 사설 X, 전면 소설 O, 저러다 전멸할 겁니다.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대화 타협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이제 상당히 똥줄이 타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다고 하는 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건 좀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요.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발표한 게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간 정말 환자들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벌써 2주가 넘었어요. 그게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선거 2주 남짓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뭐 타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의교협이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라고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났잖아요. 만난 곳에서 우리는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그거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가가지고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대통령이 조금 의지를 꺾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증원 문제는 이거는 뭐 손 못 대는 거다. 불변의 법칙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도 말씀하셨지만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냐면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의교협 쪽으로부터 그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를 어제 이제 얘기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미 하루 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시에 만난다는 걸 대통령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기로는 오후 4시에 때마침 그때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그 교수들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한테 면허 정지하는 거 그거 조금 유예하고
그리고 대화 시작합시다. 이걸 받아가지고 대통령실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참모하고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갖고 오기를.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회의 끝나고 대통령이 좀 숙고하는 모양새를 1시간 남짓 취하다가 아 그거 받아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차 그 약속 대련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차로는 약속 화해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장 멈춰님이요. 쇼에 감동이 없어 그랬는데 그래요. 쇼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쇼가 보면서 좀 볼만해야죠. 감동이 있어야죠.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수준이 돼야죠. 한동훈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요청도 또 본인이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고 틀을 짜는 모양이죠. 전영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님 뻥튀기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닭 사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물가가 잡힙니까?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나요? 이번에 의료인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할 것처럼 중재할 것처럼 했는데 정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밝힌 내용에 보면 핵심 문제인 입학 정원 및 배정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닭 사진 찍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뭔가 중재하는 듯한 사진을 찍고 싶으셨던 모양인데요. 제대로 된 논의도 안 하면서 왜 저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얘기 죄송하지만 죄송한 건 아니죠. 저는 대변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12번 비례대표 김윤 후보가 의료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언제든지 저희랑 의료정책 한번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뇨한 위원장님 너 나와라고 해도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집단인지 국민들이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과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갈등만 조장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정치라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안을 내는 정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조국혁신당 대표 경상도 말이 상당히 유행하더라고요. 마 고마 치아라 뭐 너희들 쫄았제 또 하나 뭐 있더라 뭐 요즘에 상당히 유행어들을 많이 만들던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후보들이 다 죽는 소리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총선 판세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리얼미터 별로 믿지 않는데 리얼미터 지지도도 그래요. 3월 3주차 지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 전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42.8대 37.1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후보들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뭐 후보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875원 대파 한 단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 왜 자꾸 시비거리 만드는 건지 그냥 좀 가만히 계셔줬으면. 경기도 D 후보 이거 의료 대란 기류도 묘해진다. 자꾸 불통 용산 이미지다 보니 2,000명 증원도 일방적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심리적 요동이 느껴진다. 어제 한 위원장이 의사들 만났다지만 환자들만 피해인 대란이 이어지면 다 나라님 탓일까 봐 걱정이다. 서울 2 후보. 또 다른 후보. 공수처 문제점 얘기해봤자 먹고 살기 바쁜 이들이야 임명한 대통령실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진 않나. 살판난 민주당의 빅마우스에 막기조차 버겁다. C 후보. 가장 큰 걱정은 이재명 사천 파동에 가라앉았던 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난 분위기다. 민주당이 다시 으쌰으쌰다. 정권 심판론 도진이 여기저기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선거가 기세 바람 아닌가. 용산이 매사 독선적으로만 각인되니 과거 조국 수사도 무리 아니냐는 의심으로 바뀐다. 조국당 지지율 좀 보라.
비례 조국당 찍으러 집 나선 이들이 지역구에 여당 찍을 리도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인자사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상한 평론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를 좀 둔감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면은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평상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민심은 이대로는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고개를 돌렸던 것 뿐이잖아요. 공천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시끄러웠어서. 근데 그렇게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꾹꾹 눌러 참으면서 막 견디면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불질러 버렸잖아요. 이종석 호주 대사 턱 임명하는 거 보면서 이건 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동안에 보였던 게 다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민주주의 퇴행시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일종의 독재화돼 가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꾹꾹 눌러 참은 거예요. 국민들이. 물가 좀 힘들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가 꼭 원인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계속 꾹꾹 눌러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그렇잖아요. 꾹꾹 눌러 참으면 입을 막 이렇게 울려고 막 울음보 터지려고 하는 아이한테 가족 꿀밤 먹이듯이 갑자기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 그냥 사과값이나 이런 것들로 확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이제 못 참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 심지어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강남에서도 완전히 접전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론조사 꽃이 가장 표본이 많다고 하죠. 여론조사 꽃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강남 을에 거주하는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가 35.7,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32.8, 2.9%포인트. 완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강남인데. 다른 지역은요.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종로, 곽상은 44, 최재형 38, 중성동갑, 전현희 43, 윤희숙 34, 영등포갑, 최현일 50, 김영주 35, 김영주가 35나 나와? 마포을 정청래 47, 함은경 35, 성남 분당갑, 이광재 45, 안철수 44.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뭐 선거 더 치를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 아니에요. 김종국 본장 현재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남을 말씀하셨잖아요. 얘가 이제 전현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던 적이 있었던 곳인데 7% 정도 이겼습니다. 예. 여기 제가 볼 때 일원동 주민들 조금만 더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일원동 쪽이 약간 좀 민주당세가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개포동 쪽이 좀 약한데 이쪽이 좀 덜 나오고 일원동이 좀 많이 나오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12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난리가 나서 야 서울 세속도 못 건져.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그나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시작됐던 건데 네 가지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경기 인천 지역의 박빙 지역화됐던 부분이 지금 유의미한 격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두 번째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박빙 열세가 증가했었는데 이게 박빙 또는 유의미한 우세로 전환되는 상황들이 지금 확 벌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충청 지역, 특히 충북 지역 여론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낙동강 벨트인데요. 이게 낙동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원, 양산, 그 다음에 울산까지 올라가는 라인 자체가 완전히 예를 들면 조금씩 상황이 정권 심판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K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TK를 포위하는 정권 심판 흐름들이 매우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강과 낙동강이라고 하는 두 개 벨트 지역 자체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면서부터 물길이 다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의 물길과 낙동강의 물길이 연결되면서 민주당이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야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게 예를 들면 100% 완벽한 여론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뭐냐면 보수층 자체가 여론조사에 반응하지 않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렇다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겠죠.
막판에 아마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다시 결집할 겁니다. 전 그렇다면 적어도 소위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제 정당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를 어느 만큼 잘 대변할 것인가. 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옆에 계셨던 전혜연 교수님 대변인 되셨는데 야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도 조국 혁신당보다 더 잘 싸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싸워야 된다. 저는 이번에 네.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남이라고 대구라고 경북이라고 아니 오히려 그분들이 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더 이렇게 뛰어난 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또 글도 보고 경북 의성에 계시는 김일웅님 같은 분들 글을 보면 원래 그쪽 유림 쪽에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이제 보수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뽑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윤석열한테 나라를 계속 맡겨놨다가는 이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을 왜 그쪽인들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그분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뭐 TK는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이번에는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지난번에 윤석열을 안 찍었던 분들보다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고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강남이나 TK나 이런 데서도 그 반성의 주권 행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성환 평론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은 뭐 전통적으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 나올 때 대선 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좌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이긴 표차가 그 정도의 표차가 서초 한 군데서 다 나왔어요. 야, 도대체 서초는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많이 지지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속은 사람이 많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죠. 네. 그리고 김건희 딱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잘못 판단한 거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민주당 지지율이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비록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강남에서 만약에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나오거나 민주당이 조금 열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권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거기에 지지도 제대로 못 받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 국정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흥미로운 부분은 지난주 갤럽조사 나왔을 때 TK하고 PK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요 뒤집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민심, 특히 서울 민심이 뒤집혀졌다고 얘기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층이 탁 결집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판 투표율이나 아니면 투표 당일까지도 우리가 좀 견제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더 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황당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민생 토론회 더 이상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오늘 했어요. 용인가 또 한다고 그랬어요. 23번째 민생 토론을 했는데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또 했어요. 오늘 용인 가가지고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지역을 잘 보세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언제 한다는 거예요? 자치권한을 대폭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28일부터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당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28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때부터 안 한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핑계를 대겠지만은요. 근데 하는 이 짓이 항상 그래요. 지역이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그전에는 4개를 안 특례시를 그랬습니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열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세 지역 가서 완전히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열세 지역임을 인정하고 발로 꼭꼭 밟아주러 가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들이 당합니까? 요즘에 이재명 대표 목소리에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가던데 어제 유세에서 그 말은 참
제대로 귀에 들립디다. 대통령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간 예산에 비하면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동네 장보러 다니면 저 옆에 있는 누룽지집 가서 누룽지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누룽지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청가 가서 장도 봐야지. 맞습니다. 행정가 물건 많이 팔면 가만히 있겠어요? 축산 사람 가서 고기도 좀 사고 옆집에 축산에 돼지고기도 좀 사고 이러면 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차라리 나요.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못 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그 청과 축산 뭐 이렇게 할 때 다 그게 눈에 보이는 상호들인가 봐요.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실제로 그 상인들은 되게 기분 좋죠. 저런 얘기 해주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을 가면은요, 거기 가서 같이 뭐 국밥도 먹고 그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부인은 주가 조작, 남편은 팥값 조작. 무슨 말인지 아마 우리 정어리 분들 바로 간파를 하실 겁니다. 요즘에 왜 보수 강세인 지역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렇게 심판론이 만만치 않을까, 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보수하면 적어도 경제하고 안보는 잘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경제는 폭망이죠. 심지어 대통령이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니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안보요? 툭하면 뭐 북한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한반도 이렇게 불안 상태 만드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한반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대통령 책임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채 양명주의 이 최수근 상병 문제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보면서 보수가 보기에도 야, 이거 군인들 사기 떨어뜨리는 정부 아니야? 나라 망신시키는 정부 아니야? 보수를 뽑아놨더니 저 사람이 진짜 보수야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친일 논란. 이거 진짜 정말 애국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화나시는 지점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대파하자! 이런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글 올리셨는데 아침에 마트에 갔더니 대파가 3,850원인가 뭐 이렇게 했다고 쓰셨는데 또 방송 전에 댓글 보내주신 분이 정어리몰 양 박사님 정어리몰 대파 875원 특별 판매 합시다. 그러면 정어리몰 망해요. 정어리몰 망합니다. 이게 875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좀 이제는 아시죠? 그 양재동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통령이 간다고 했는데 그때 특별 행사를 했대요. 특별 행사를 했는데 875원인 거예요. 그렇게 파는 데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로마트 완전히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대통령이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해놨으니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또 3천 얼마씩 못 받잖아요. 행사를 또 연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몇 달씩 사가지고 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그러는 거겠죠. 아니 875원짜리 대파 제가 보기에 우리 전혜연 교수님이 제일 그나마 잘할 것 같은데 대체로 얼마씩 해요? 이게 막 6,000원 막 이렇게도 가고요. 정말 뭐 이렇게 막바지에 왜 이렇게 세일할 때 보면은 4,000원 정도인데 그거 이제 약간 이제 기가 많이 지난 거 그런 거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왜 이 사과값이 논란이 됐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거나 집안 중요한 행사 때 그래도 조상님께 올릴 사과는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좀 괜찮은 사과가 12,000원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를 대파하자라는 말이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시장만 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도 화가 나냐. 아니 부자들 세금 다 깎아줘 놓고서는 왜 선거 앞두니까 여기 가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준다고 해? 무슨 돈으로? 장애인 예산 깎아서 장애인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R&D 예산 깎아가지고 과학계 학생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피눈물, 사회적 약자의 피눈물을 뿜는 정부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뭔가 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대파값 875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주부들이 화가 나는 거죠. 큰일 제가 났어요. 보니까. 하나로마트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망하게 생겼어요. 대통령 딱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서 사흘 동안만 그렇게 세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시간만 맞춰서 875원 받았다고 또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를 열흘로 늘렸어요. 할인 기간을. 27일까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파만 사러 가는 거죠. 대파 사러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달 11일, 13일까지 하나로마트가 2,760원에 팔았대요. 그것도 할인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20% 할인 행사라 그래서 그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끌 할인해줘가지고 875원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태나 그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뭐 말만 나오면 경로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아하고 품위 있게 경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참모들한테. 경로하면 우리가 격파합시다. 격파, 대파. 지금 뭐 왜 팥값 875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도대체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과 한 알에 10,000원인 거 알고 냈겠습니까? 그냥 야 사과 먹고 싶어 갖고 와. 그러면 먹고 딸기 먹고 싶으면 갖고 와. 그러면 먹는 거지. 딸기가 얼마인지 사과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겠어요? 디올백 가방값이나 알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왜 875원 얘기가 나왔는지 바로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가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달라, 나라 살림 잘해달라, 이걸 맡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먹는데 사안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얼마 전에 마트 갔는데 어떤 분이 대파 한 단이 6,000원이어서 구매하지 못하고 냉동 대파 3,500원에 사는 거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조국 대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 서면에서 대파 발언한 거 있죠?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번에 저는 이 대통령 윤석열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첫째는요.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도피로 본인이 우리가 이치양명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 하나. 두 번째, 대파 875원 발언으로 민생에는 일절 관심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황상무의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람 쓰는 안목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딱 이 세 가지로 그냥 정리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 민낯치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가 다 터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우 원장님, 이런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2년 동안 계속 드러났던 거예요. 좀 따지고 보면 드러났던 것들인데 그래도 그 국민들이 착해서 내가 뽑았으니까 참아왔던 건데 이제 지금은 못 참는 상황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 존재한다는 게 매우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갈 때마다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망하게 만들고 갈 때마다 다 망하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마 저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우리 동네 오지 말아라. 우리 동네 얼굴 비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시험을 보는데요. 예. 아마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답안지 쓰면 제가 볼 때는 F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국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안정적일 때 이 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외교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해외 경제에서도 의미 있는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황들이 누적돼 왔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소위 런정섭으로 대비되는 소위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장관을 갖다가 호주로 들려보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이 등장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황 자체들은 무마하기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람이라면 사과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사과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공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명확히 안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거를 예. 알았던 걸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 김희철 논설위원인데 오늘 칼럼을 썼는데 그 안에 이종섭 대사 임명 미스터리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용산과 공수처, 검찰의 전현직 특수통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호주 대사를 이렇게 총선 전에 급하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의문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검토가 된 게 이미 지난해 10월 장관직 사퇴 직후부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나 폴란드가 거명이 되다가 호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만 아니었으면은 이 임명은 아마 총선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예. 1월 17일하고 18일 사이에 공수처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후 처장과 차장이 연달아 임기 만료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는데 수사팀의 행동 공간은 넓어진 반면에 수사팀에는 친윤이 전무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수사 진행 상황을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정황은 외압 정황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자의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그러니까 수사 압박을 했는지 아니면 타의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쟁점만 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종섭 장관을 만약에 호주 대사로 나가기 전에 총선 때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서 압박을 가하면 이거 당신이 한 거냐 아니냐 밑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큰일 날 일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수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선 아마 자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빨리 내보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부에서 저희가 특별 대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신현관님, 다음번에는 본토 사투리로 세리때리 쪼사불어. 이거는 어디 쪽인가요?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오늘 전광훈 씨 공천헌금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 설전이 좀 재밌던데 이거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조국 대표가 파란 불꽃 얘기를 자주 하죠. 파란 불꽃 뜻은
불은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파란색이 된다. 이걸로 검찰 정권 태워버리겠다. 그런 얘기 했지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불꽃은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 불꽃 선더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린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야기했더니 한동훈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런 게 말장난이죠.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을 비틀고 장난쳤던 너희들한테 복수한다는 거였거든요. 자, 극단적이라고 하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들어봅시다.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걸 반문해 주십시오.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요즘 보면 조국 대표가 정치적 감각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 네, 저런 말 때문에 굉장히 속이 후련하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쪽에 좀 지지가 몰리는 거 아닌가 지금 계시지만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은 이종섭 장관 빨리 소환 조사라고 얘기하거나 언론 플레이한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빨리 소환 조사라는 얘기는 이종섭은 무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최종 확정 판결 안 나왔는데도 전 죄인이고 극단주의자고 범죄자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종섭은 뭔 근거로 무슨 근거로 지금 무죄를 확신합니까? 확신해서 저렇게 말하는지 도대체 내로남불에 이게 자기 도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달 초부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보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을 딱 3번 얘기했대요. 공개석상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이에 일단 9번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 따지면 더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거 2주 앞두고 막 급하고 국민들이 막 지금 바닥 민심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무슨 민생 특위를 만든다 그러고 대통령은 또 비례해서 밀렸다고 하는 자기 최측근을 또 민생 특보로 임명한다고 또 호들갑이고 그동안에 2,000명 의대정원 바뀔 거 전혀 없다고 지금도 안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의사들하고 대화하는 척하고 이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혜연 교수님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이시고 또 비례대표 후보신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민주당 정당이니까 몰빵을 자꾸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좀 실망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 실망 때문에 민주당 찍으러 안 가려다가 조국 신당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심판하자라고 강하게 외치니까 그래 윤석열 심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나오겠냐. 지역구는 반드시 민주당을 찍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투표율을 올리고
그런 그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좀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 더 확산되는 말하자면 범개혁진보연합에 어떤 힘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듯이 정말 우군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조폭정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권력기관을 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까지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를 날려버리려면 대파하려면 연합군의 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왜 연합을 했느냐.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발표한 후보 중에 15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합하는 곳에서 25번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합 정치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왜? 이 무지막지한 정부를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고 22대 국회 가서 제1당이 국민의힘의 독주를 확실하게 막고 개혁 입법을 자꾸 거부권 행사하는 걸 막으려면 한대 연합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부분은 이 연합군 한 분 한 분들의 실력이 정말 증명되어 있고요. 5명이 보여서 우리 경력 합하니까 100년이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준비된 연합군들이 모여서 더 확실하게 야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지요. 정광훈 씨가요. 공천 헌금 지금 이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유통일당이라고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한테 비례대표 앞자리 줄 테니까 돈 내. 이렇게 했다고 YTN이 보도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깜빵 가고 싶냐고 내가. 나는 25년 해봤기 때문에 도사란 말이야. 깜빵 가고 싶냐고. 절대로 안 되고 그럴 뜻이 있으면 그 당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겠다는 얘기는 팩트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감옥 간다. 계좌번호에다가 특별당비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엄밀히 따지면 비례대표 후보 준다고 해서 특별당비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당사자하고 정광훈 씨하고 오고 간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저 말이 정말일까 의심이 좀 드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7억을 하면은 3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5번이라도 하려면 7억을 줘라. 중간에 누가 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 3, 5지.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했지. 그럼 내가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언제 내겠다는? 네, 일단씩 끝나자마자. 현찰로? 네, 그렇죠. 이 내부에서는 돈이 성결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고 돈이 성결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치 세계의 철칙이거든. 어때요, 김종호 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7억을 현찰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저 교회라는 데에 그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선교할 때 무슨 우리가 저 뭐 밥 먹으러 들어가는 식당에서 미리 돈 내는 것도 아니고 7억을 현찰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저 문제는 저 사람, 그러니까 예비후보자 A씨라는 사람 한 명에만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넓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수사 잘하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특수부가 이거 잘하거든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수사해야 됩니다만 더 지금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비례대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말씀하신 자유통일당이 2.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3%가 넘으면은 한석이 되죠.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중대한 예를 들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내용들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저런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되면
소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부정부패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아셔서 좀 저런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런 암적인 존재가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흔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좀 막아주시는 역할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까 계속 궁금했던 건데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7개짜리 비번을 언제 만들었을까? 이게 매우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외울까? 이것도 매우 궁금해요. 전 그래서 좀 이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번을 갖다가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그 석동현이라고 평통 자문위원 대통령 친구라는 자유통일당 비례 2번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자유통일당으로 갔어요. 예, 2번입니다. 맞아요. 황보승이 1번. 그래서 원내정당이 됐어요. 자유통일당이. 그게 그러네요. 정강훈 목사가 그동안에 굉장히 바라던 바예요. 정강훈 목사가 정치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비례투표에서 거의 3% 가까이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비록 3% 넘어가지고 한석을 박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나왔었거든요. 2%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내정당이 되기도 하고 진짜 만약에 3% 넘어가면 이른바 정강훈당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 정광훈 씨가 목사라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정치를 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정치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 공천헌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매우 혼을 냅니다. 보통 혼낸 게 아닙니다.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혼을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좀 심한 욕으로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개새끼보다 뱀새끼가 더 나쁜 혼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욕을 더 잘하셨던 거지 뭐. 정말 그러면 됩니까? 아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YTN 뭐 고소하고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난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현 대변인 저런 거는 빨리빨리 수사해야죠.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 표적을 정하면 끝까지 압수수색하고 수백 번 털고 휴대전화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검찰에서 다 저장까지 했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잣대를 지금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이 비례대표를 둘러싼 논란 정말 제가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제가 다 참 민망합니다.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요.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도 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밝혀지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변인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파 나왔으니까, 네, 대파 이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비례대표 후보 22번 조원희 후보가 대파 농업계의 정우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우리 사과 누나라고 불리는 비례대표 23번 백혜숙 후보 두 분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농산물 가격과 농업에 대해서 한판 토론을 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너 나와 민생 누가 잘하는지 한번 붙어보자 제안 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 영업사원 1호. 이채양명주도 열심히 전파해 주시고. 예,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하겠죠. 속았던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 심판하자 시리즈를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재관 후보 만나보고 내일은 또 이태원 참사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유가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금 계속 이번 주는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부 때 보내주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리죠. 여왕깨미님, 최재형님, 보스형님 TV님, 변함없이님, 이쁜이맘님, 봄봄님,
나도 정어리언님, 아까 제가 소개 안 드렸나요? 4만 원 보내주시면 이제 40만 가요 그러셨고요. 추억의 메텔님, 정어리TV 30만 구독자 달성 축하 릴레이 동참합니다.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이혁수님 5만 원 보내시면서 백운갱크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보수형님 TV님 또 보내셨고, 김실장님, 정지원님, 원희님, 헬렌최님, 최재형님, 투표율 87%, 알파 6%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정기 회원 가입으로 힘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만나기 전에 30만 구독자 달성 제가 축하 메시지를 카페에 띄웠는데 상강뜰님이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전혜연 대변인, 김종욱 부원장, 김성환 평론가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채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채 양명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어리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30만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정어리언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만들어낸 30만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아침,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돌아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 정어리언들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겁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에서 우리 정어리언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그것 하나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30만 구독자를 달성한 것은 유례를 찾기도 어려운데 우리 정어리언 30만은 다른 채널 30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순정한 30만이라 더욱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채 양명주 운동이 이제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그 기세를 몰아 이채 양명주를 심판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정어리들이었다고 자부하고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어리언들은 단순히 불의와 무도함에 분노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하나가 아니고 함께 똘똘 뭉쳐서 세상을 바꾸는 함께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어리언님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입니다. 목련꽃이 참 곱게 망울 졌습니다. 이제 곧 화사하게 피어나겠지요. 목련꽃 망울이 터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날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아침에 백운기 엎드려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주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30만 정어리 모인 것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상강뜰님,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 메시지를 읽어주신 자작나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새로 잡겠습니다. 지후아빠 헬리님께서 슈퍼챗 3만 보내시면서 지난주 고척돔에서 MLB 서울 개막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와우, 표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제주가 좋으십니다. 매진에 엄청난 관중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16,000명이더라고요. 솔직히 시청 인원 25,000명, 3만 명, 이게 잘 실감이 안 났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고척돔을 다 채우고도 10,000명 이상이 더 있다라는 걸,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했고 매 방송 매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30만 명이면 상암 경기장 6개 인원입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만 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지우아빠 헬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척돔 꽉 채우면 16,000명인데 오늘은 또 27,000명 넘어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자꾸 모아서 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하는 4월 10일 총선 되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시리즈로 쭉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특별 대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잊지 말자 양평 고속도로 이 의혹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짚어왔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안진걸 소장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내용 가지고 따지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던 분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당 여주 양평에서 후보로 나선 최재관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국회의원 후보 최재관입니다. 예. 네. 이채양명주 리본을 차셨네요. 네. 예. 이채양명주 때문에 저희 양평이 잊혀져 가다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그게 정어리 TV에서 만들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아, 그러셨어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역에서 제가 카페에 명함을 돌리다가 이 이채양명주 대표죠? 예. 이거를 들고 계신 분이 저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걸 쓰고 있다 하면서 이번에 꼭 심판해 달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리본은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들어오게 되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큰 게 아직 없어서 작은 거를 오늘 차셨는데 나중에 큰 거 오면 큰 거를 차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많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시골의 분들이 눈이 좀 오시기 때문에 필요하죠. 일단 좀 커야지 글자가 보이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양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그래서 양평 분들, 여주 분들 많이 차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최재관 후보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재관을 소개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뽑은 겁니다. 고물상집에서 태어나 서울대에 간 아들,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주로 찾아간 농부,
농업을 하다가 청와대 간 농해수 비서관, 그리고 여주 양평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행동하는 담대한 전략가 녹색 경제 전문가 최재관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물상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어릴 때 고물상에 들어오는 만화책과 많은 책을 접해서 예. 아주 서울대까지 가는 그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네. 훌륭한 아들을 둬서. 근데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좀 좋은 데 가서 취직해서 부모님 효도하실 생각을 해야지. 왜 또 농사를 짓고 또 운동을 하셨어요? 네, 서울대 갔는데 제가 이제 농대를 나와서 서울대가 그래도 그 국비로 나라에서 돈을 받고 공부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농민들과 농업에 의해서 그만큼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졸업할 무렵에 쌀 개방이 한참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쌀 개방을 막기 위해서 내가 농촌에 가서 직접 쌀 농사를 지으면서 쌀 개방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95년도에 처음 여주로 귀농해서 정착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쌀 개방을 막았습니다. 쌀이 그 당시 막 자유롭게 들어온다면 우리 농업이 완전 파괴됐을 텐데 지금 관세를 513% 아주 높게 매겨놔서 의무도입량 말고는 한 톨도 못 들어오게 이게 지난 농민들이 아주 30년 동안 싸워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재관 후보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채양명주 운동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이번에 붙게 될 김선교 후보가 양평 군수 시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된 거는 아주 2008년 당시부터 이 양평의 두물머리 거기 아주 경치가 좋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주말만 되면은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꼼짝을 못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제안이 있은 지는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삼성 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 김선교 군수 시절에 쭉 그렇게 양서면 두물머리로 가는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김선교 후보가 양평 군수를 3선을 하고 이 앞번에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때도 우리 최재관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겼던 건데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꿔치기 한 것은 김선교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일 때 바뀐 거고. 바꿔치기 한 것은 김선교 후보가 국민의힘일 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돼가지고 인수위 때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최 후보께서 보시기에 김선교 국회의원이고 그때 양평 군수, 지금 양평 군수는 저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전진선. 그럼 둘이 어떻게 돼요? 전진선이니까 같은 당에. 그 전에 어떤 연결고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지역에 군수고. 또 지금 군수는 군의원을 하든 서로 좀 밀접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같은 당이고. 그러면 두 사람 다 왜 이게 바뀌었는지 서로 좀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김선교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양평 종점이 양서로 가다가 강상으로 변경이 되는 게 23년 5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전에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서 15년 동안 양서로 가던 게 왜 갑자기 강상으로 변경이 됐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거는 뭐 다시 알아보겠다.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마침 그 종점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데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변경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재검토할 것처럼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뭐 있다가 바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불거진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됐으니까 그동안 이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쭉 살펴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대체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뀐 것 같습니까?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정리가 됐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이 요구해서 강상 종점으로 변경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용역사에 맡겨봤더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변경하는 게 훨씬 유리해서 교통량이라든지 BC는 조사 안 했지만 경제성이 있어서 바꿨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까 대통령이 3월 달에 바뀌고, 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용역사가 한 2주인가 있다가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일주일 있다가 처음으로 변경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바뀌고 용역사 들어서서 일주일 만에 바뀐 거. 그러니까 그 앞에 한 7, 8개월 동안 계속 뭐 민주당이 요구했다, 용역사가 과학적으로 했다,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온갖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대통령 바뀌고 용역사 바뀌고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 그럼 이거 용역사가 연구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용역사가 한 차례 딱 가봤어요. 현장 답사 가보고 바꾼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바뀌기 전부터 대통령이 바뀌면 노선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그 정말 저 숨도 새 없이 인수위 때 바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바꾸도록. 그러니까 아마 용역사를 선정할 때부터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꾼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어떤 것을 기대를 하냐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기로는 그림은 딱 그려지죠. 그동안에 멀쩡하게 가고 있는 고속도로 계획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 때 이걸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야, 그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아무개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종점을 바꿔, 그럼 얘가 땅값이 올라가서 재미 좀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야, 종점 바꿔가지고 거기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데 땅값 엄청나게 올라가게 생겼어.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당황했죠. 아, 이거 들통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이제 갑자기 뭐 백지화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막 뒤죽박죽 된 거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의심이 가는데, 일단 그게 드러난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그런 정황들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증거라든지 의심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게 이렇게 용역사가 처음에 이런 그 착수 보고회를 할 때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그 당시에 이미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종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 포함된 내용을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정감사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토부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공개할 것처럼 그 삭제를 지시한 그런 부분들의 증거가 이제 최근에 드러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국정조사 들어가면은 바로 모든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전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발표가 됐을 때 언제부터 이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처음 등장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양평군에서 했는데, 22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2년 대통령 바뀌고 5월 달에 착수 보고회 하고 7월 달에 양평군에게 묻습니다. 뭐 바꿀 의향 없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디가 좋냐라고 세계 노선을 묻는데, 그 당시에 양평군에서 세계 안을 올립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뭐 이 고속도로 1조 8천억짜리를 일주일 만에 세계 노선을 그려 올리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세계 노선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원안으로 가는 양서면 안이고, 2안은 그 중간으로 가는 안이고, 3안이 강상으로 가는 안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안은 적절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서로 가는 원래 안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그 군청에서 평가를 해서 올리고 이안은 좀 맞지 않다.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올렸고 강상면으로 가는 안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올렸어요. 예. 이렇게 1안, 2안, 3안을 올렸는데 용역사나 국토부는 3안으로 가장 부적절하다고 올린 것을 채택해서 적합한 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 말이 안 된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맨 먼저 하실 게 지금 그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국정조사를 저희가 했다면 이미 이번 선거 들어가기 전에 국정조사를 했다면은 거의 파탄나는 이 정권은 파탄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좀 아쉬워요. 안타깝게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인데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죠. 예,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좀 원망하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잘 가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단이 돼서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강상으로 가든 양서로 가든 양평으로 들어오는 건데 민주당이 왜 문제 제기를 했느냐. 누구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가만뒀으면 양서로 당연히 가서 이미 그 잘 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종점을 틀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고 이것을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즉시 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이 국회의 모든 힘과 권한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 걱정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바뀌는 안으로 종점이 바뀌면 그쪽에 김건희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오르게 됩니까?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봐야죠. 어허. 저희가 벌써 좀 꿈틀거립니까? 예. 많이 꿈틀거리는데 그 매물이 없다. 한마디로. 팔 사람이 없다. 또 파리떼가 달라붙는군요. 예. 그래서 거기가 그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IC가 없다. 예. IC가 없는데 무슨 그게 피해만 있지 이익이 있느냐 했는데 그 종점부에서 IC까지 저희가 차로 갔더니 뭐 2분 40초? 뭐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그 직선 거리로 거의 500m 이내에 제가 이소영 의원하고 그때 한 1분 40초인가밖에 안 걸리는 그곳에 IC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연결되는 순간 강남으로 30분 이내에 가는 완전 노른자의 땅이 되는 거죠. 그쪽에 김건희 일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가 뭐 축구장 5개 면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 하니까 뭐 6개, 7개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그 지금도 땅을 계속 처음 취득하게 된 게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이제 상속받은 그때가 꽤 오래됐습니다. 상속도 있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매입한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합해서 지금 축구장 N7개 면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대충 조사해 봤을 때 몇 배 정도나 뛴 것 같아요? 그때 57배 국회의원실에서 그때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대충 따졌을 때 57배 뛰었으면 지금 그게 얼마 정도나 되는 땅이 됩니까? 제가 금액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하여튼 강남까지 아주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땅이 된다면은 뭐 엄청나게 높은 값이고. 그래도 국민들은 금액으로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한번 그거를 딱 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상속 받았을 때 또 추가로 매입했을 때 몇 평이고 얼마고 그게 지금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몇 배가 올랐다면 얼마고 이런 정도 알아야 야 이놈들이 엄청나게 헤쳐먹는구나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수변구역이라서 허가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최은순 공흥지구 아파트 지어서 수백억 남긴 그것도 수변구역인데 허가 내서 지금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최은순이가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그럴 때 그때 군수는 누구예요? 그게 김성교 군수였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허가를 내줍니까? 그래서 그 농지법 위반도 했어요. 그 최은순이 농지법 위반도 했고 그 최은순 땅만 아주 그대로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서
그 힘든 허가를 어떻게 수변구에게 내줄 수 있었는지 예,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교 전 군수는 몰랐다. 자기는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자기 몰랐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런 허가를 어떻게 전결을 그런데 하죠? 나중에 김성교 그 지방선거 때 그 축사를 그 국민의힘 그 군수 선거 축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실토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가 이제 동기고 아주 친한데 자기만 보면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자기가 장모 허가 잘 내줘서. 누구랑 동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김성교하고 60년생 동기라고. 아, 동갑이라고? 예, 동갑이라고. 뭐 근무를 같이 한 게 있어요? 아, 그런 건, 예, 같이 여주지청장, 여주가 네. 양평을 관할하는데 예. 여주지청장을 할 당시에 양평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할 지청장이고 관할 군수였으니까. 기관장 회의할 때 만나고 예, 기관장들 회의 서로 동갑이니까. 예, 모여서 그리고 동갑이니까 했는데 이제 김성교 후보도 술 잘해요? 예, 술 잘하죠. 그래서 그럼 서로 또 술이 또 맞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허가 잘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직접 뭐 그때 MBC에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최은순 그 아파트 허가 내준 거라든지 김건희 땅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럴 때 왜 양평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까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당시 여주지청장 할 때 김성교가 양평 군수였고 서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그게 아마 2013년, 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청장 시절은 예. 그 전에 이미 그 김성교 군수와 최은순의 원래 남편, 예, 김건희 아버지 하고는 같은 양평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절에 공무원을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또 최은순 씨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2013년 지청장 굳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무원 가족이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이제 뭐 국정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진상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원안으로 가면 됩니다. 예, 원안으로 가고 저희 이제 강화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그건 저희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쪽에 IC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 분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원안 쪽에 IC를 만들고 원안으로 가게 되면은 양서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가 두물머리 교통이 좋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춘천 양양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쉬워지기 때문에 강원도 오시는 분들 교통이 또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양평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원안으로 가면은 양서대교가 생깁니다. 이 고속도로가 가다가 한강을 건너기 때문에 4차선 양서대교가 1km짜리가 건너가서 내리기 때문에 양평 분들은 이 강화 쪽의 IC와 이 두물머리 쪽을 바로 뭐 1km면 1분도 안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교통 획기적인데 이 강상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를 건너기 전에 고속도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양평에서는 다리가 그 읍내에 양근대교, 양평대교가 있는데 우습게도 편도 1차로예요. 그러니까 왕복 2차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있어서 이 원안으로 갈 때는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 변경안으로 갈 때는 이 고속도로로는 교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통이 나빠지죠. 바쁘신 분이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들여다보시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김건희 일가한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그런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심증으로는 몇 %나 되십니까? 뭐 거의 100%인데.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 바뀌고 용역사 선정돼서 일주일 만에 바뀌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거는 필연이지.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양평군의 조력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평군의 조력을 했던 안모 국장이라는 국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노선 변경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양평공흥지구의 최은순 아파트를 인허가 해주면서 예,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는 그분이 승진을 해서 국장이 돼서 이 고속도로 문제를 실제로 총괄했던 예, 그런 연관관계가 있고 지금도 국장 자리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양평에 군수를 했던 김성교 전 군수도 마찬가지로 공지구 허가를 자기는 과장 정결이라 몰랐다고 했지만 나중에 시인한 것처럼 자기가 허가 잘 내줬다라고 자백했었고 그런 영상이 남아있고. 고발도 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수사를 안 합니까? 예, 고발 저희가 2차례 했는데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왜 수사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공흥지구 때도 그 김성교 전 군수가 자기가 허가 잘 내줬다고 윤석열 친구고 고마워하고 미안해 한다라는 게 MBC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냥 아직도 그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있지 않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팍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메모 보고 막 당황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백지화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 후보님 보시기에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우리 그때 안진걸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백지화하라고 실언을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실언이 아니죠. 원래 본인의 생각이었으면은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재검토하겠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것이 아마 상식이고 정치인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백지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서 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에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는 발뺌을 하는 거죠. 자기가 다 알았던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데 인수위 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기획위원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인수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을 뺄 수가 없다. 원희룡 장관의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 심판하자라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이곳은 이제 두 군데 지역이 걸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양평고속도로 특히 양평의 후보로 나서신 최재관 후보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밝혀내는데 역사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싸워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 목소리를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님, 최재관 후보님 이치양명주를 통해 재점화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각시키는 데 앞장서 싸워주세요. 반드시 국회 입성하소서 당선의 순간까지 응원드립니다. 이런 응원글 보내주셨고요. 추억의 메텔님도 최재관 후보님 꼭 국회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여왕깨미님 반드시 이치양명주 심판합시다. 최재관 후보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분만 더요. 참샘골님 최재관 소리 없이 일하는 분이네요. 정치꾼들보다 저런 분이 국회 가야지요. 이런 응원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최 후보님 오늘 오셔서 힘이 많이 나셨죠? 네. 좋은 기회가 됐는데 한번 제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유권자님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15년간 우리 양평 주민들이 그 두물머리의 만성적인 정체 때문에 주말이면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누가 아프면은 병원에 갈 때 가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도로고 그만큼 소중한 도로인데 그래서 양서 원안으로 갈 때 다들 축제를 했는데 그걸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인수위에서 갑자기 종점을 변경했고 그 강상 종점에는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국정농단의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회에 가서 이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특검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원안대로 그리고 강화 쪽에 IC를 만들어서 우리 양평 주민들이 소원하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고 또 수도권 주민들도 강원도로 양평으로 즐겁게 여행 가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꼭
국회로 들어가서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 설명도 해 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국민의힘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라고 있죠. 네. 양평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양평에 이제 땅을 사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대출이 90% 이상 뭐 거의 어떤 경우에는 땅에 관련해서는 99%라고도 나와 있던데.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양평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최은순이 공흥지구에 땅을 샀을 때 그 본인 땅만 딱 허가가 나고 그것도 농지를 불법으로 했는데 거기만 인허가가 나서 농지 산지가 엄청난 그 100억, 200억을 벌고 또 대출하는 방식도 보면은 특혜 대출이지 않습니까? 자기 장진영 후보는 아버지가 이사인 그 신협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최은순 씨는 조작해서 잔고를 조작해서 또 대출을 한다든지 하여튼 특별한 인허가와 특별한 대출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똑같은 양상의 것이 양평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이 그렇게 땅을 사고 또 허가를 받고 그럴 때 군수가 김성교 지금 후보인데 그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그를 지금 후보로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한다 이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요새 뭐 사과값이 10,000원이고 그런 얘기 하는데 시장에 사과를 내놨다가 마트에서 썩어서 반품을 했더니 그 반품된 사과를 다시 먹으라고 시장에 내놓는 것처럼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돈선거 부정선거로 의원직이 박탈돼서 그랬잖아요. 1년 이상 지역에 공석을 만든 국회의원이 없도록 만든 사람을 장본인인데 다시 우리 여주 양평의 공천에서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으니까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것인가. 그리고 김성교 전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사퇴하고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양평 군민들께서 여주 양평 군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시겠죠. 이승우님 후보님 후원 계좌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 나온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가 안 뜨나요?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최재관 후보 사진. 후원 계좌 사진에 후원 계좌가 없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란에 후원 계좌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관 후보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그쪽으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잊혀져가는 안타깝게도 잊혀져 가다가 잊지 않습니다. 이채양명주로 다시 기억하고 국민들이 함께 싸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으로 당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 2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수님, 오늘도 최고의 방송 청취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자 100만 정어리 해주셨는데 김무수님, 제가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디퓨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김태석님, 미소와 방귀는 못 참고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무식함도 그런 것 같아요. 창피해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거 참 참기 힘들고 숨기기 힘들죠. 무식한 거요? 무식한 거보다 저는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무식하긴 무식하죠. 875원이 뭡니까? 양평도 파 많이 나잖아요. 우리 여주나 양평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파가 많이 이제 있는데 그저께 양평장에 가서 파를 이렇게 파시는 어머니가 계시길래 어머니 파 얼마예요? 이거 대통령이 875원이라는 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더니 오늘 사람들이 오더니 팥값만 물어보고 파는 안 사간다고 사람들이 다 와서 파 얼마냐고 875원이냐고 묻고 가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정말 세상 물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세상 물정을 모르겠습니까? 네. 국민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여튼 왜 대통령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돼서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국 여행 나가려고 그랬는지, 마누라 가방 챙기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하기에는 그게 권력이니까, 오로지 권력이니까 그냥 달려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분 보내드려야죠. 네. 자, 오늘 이채양 명주 첫 번째 시리즈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민주당의 여주 양평 최재건 후보 만나봤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이채양 명주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으로 만들어서 꼭 저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